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오소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오소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낚시터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소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오소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낚시터에 네. 관련된 이야기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오호, 그러면 뭔가 낚시터에 관련된 귀신 이야기인가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정체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게는 듣지 못해서 네.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 어떤 건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오,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알겠습니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기대시죠. 오늘 라이브를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낚시를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가 아니고 제가 2015년도 때 일했던 곳의 이사님이 해주신 얘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그 이사님이 좀 부리부리하고 눈이 크셔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호랑 이사님이라는 별칭으로 좀 불러볼게요. 호랑 이사님께서 겪으셨던 일인데 이 호랑 이사님이 저에게 뭐 낚싯대에 줄을 감는 게 릴이고 뭐 요런 게 구조가 이렇다를 알려주셨을 정도로 저는 사실은 낚시에 문외한인 사람이거든요. 네네. 잘 모르는데 실제로 이제 호랑 이사님이 일하는 중간에 저한테 뭐 실제로 낚시를 해보게 해주시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 이사님 통해서 뭐 손맛이라는 단어도 알게 되고 예. 입질이 뭔지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업무 중에도 종종 낚시 이야기를 하시는 낚시 매니아시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날은 사무실에 손님이 오셔서 손님 맞이를 다 하고 퇴근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퇴근 시간이 많이 늦어진 시간이라서 연장선상으로 소규모 회식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우리 회사 식구들이랑 모둠회랑 소주 한 잔씩 하면서 이제 술이 들어가니까 저희 사장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지셔서 일장 연설을 너무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랑 이사님께 낚시 소재를 좀 꺼내서 분위기를 좀 전환을 하려고 꾀하고 있을 때 저희 이사님이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이야기고 이제 저한테 아유 오소리야 내가 낚시 참 좋아하는 거 알지?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내가 밤낚시는 절대 안 한다 하시면서 해주신 이야기거든요. 예. 저희 호랑 이사님이 정말로 그림으로 그린 듯한 낚시 매니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밥보다 낚시가 좋고 잠보다 낚시가 좋고 이러신 분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야기를 듣기 2015년도에는 이 호랑이 이사님의 자녀분이 대학생이셨고 이 이야기가 일어났을 때는 자녀분이 초등학생이라고 하셨으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2000년 정도일 거예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이 이사님은 낚시용품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낚시인데다가 낚시용품점을 하시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짬이 나면 뭐 짬이 안 나면 가게 문을 닫고 동생이랑 같이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방방곡곡 낚시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아, 찾아서. 네, 찾아서 뭐 지인 소개 받으면 거기에 가거나 해서 그 친한 동생을 볼비 동생이라는 한 별칭으로 좀 불러볼게요. 그날은 볼비 동생이 낚시를 여기로 갑시다 하고 지정을 해줘서 가게 문을 아예 닫지는 않고 조금 가게를 일찍 마감을 하고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 돌비 동생이 얘기한 낚시터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시간이었다고 해요. 돌비 동생도 여기
낚시터가 사실은 지인한테 소개받아서 낮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안 가본 곳이라 호랑이사님은 아예 이제 초행길이고 돌비동생은 익숙치가 않은 곳이었다 보니까 길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낚시터가 산길을 따라서 이제 산허리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어요. 차로 올라간 다음에 꽤 넓은 터가 나오는데 그 넓은 터가 이제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차를 세워놓고 낚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장비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전부 내려놓고 장비 챙기고 메고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곁길로 난 산길을 한참 가야지 이제 낚시터가 나오는 곳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산길이 있는 곁길에 뭐 조명이 있거나 뭐 등이 있거나 한 게 아니니까 호랑이 이사님이랑 돌비 동생은 헤드라이트를 켜고 낚시터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셨다고 해요. 근데 저한테 이제 낚시터가 얼마나 걸렸다 뭐 이런 설명은 자세히 해주지는 않으셔서 제가 그 거리나 이런 거는 잘 모르는데요. 한참을 걸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이제 저수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저수지에 도착하면 수위 측정탑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다고 하셨었어요. 그게 이제 저수지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간 물에 등대 모양으로 이제 돌출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 이 등대 모양 건물 벽면에 이제 수위 단위가 적혀 있어서 물이 차거나 아니면은 가뭄이 와서 마르거나 할 때 물의 높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위 측정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등대 건물에서 물가로 다리가 쫙 나져 있어서 안을 드나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딱 낚싯대 놓기가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비 동생이랑 호랑이 이사님은 저기에 이제 낚싯대를 놓자 해가지고 들어가셔서 자리를 펴신 거죠. 호랑이 이사님은 이쪽에 자리를 펴시고 정반대 위치에 서로 안 보이는 자리에 이제 돌비 동생이 자리를 잡고 여분의 좀 즐거움도 있어야 되니까는 밑에 통발도 설치를 하시고 이제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죠. 근데 그날따라 너무 조용하고 입질이 전혀 없으셨대요. 그래서 너무 재미를 못 보니까 고요한 시간이 아니라 이제 고역의 시간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너무 조용하다, 재미가 없다, 짜증이 난다 하실 쯤에 저 너무 먼 곳에서 소리가 들리셨대요. 처음에 무슨 소리지? 잘못 들었나 할 정도로 이제 먼 소리라서 무슨 소리인지 구별도 안 가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셨는데 얼마 안 지나서 또 먼 곳에서 소리가 난 거죠. 소리를 설명을 하자면 수면에 뭔가 묵직한 뭔가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대요. 풍덩 뭐 이런 그래서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풍덩 정도가 아니고 거의 텀벙 수준의 무거운 수준의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굉장히 멀어서 처음에는 내가 안 보이는 반대쪽에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 좀 하시고 멀리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신대요. 그래서 사람이 있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아주 멀리서 그 소리가 들리니까 역시 방해되겠는데 뭔 짓인가 하면서 또 짜증을 내시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란 게 한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좀 잘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신경이 쓰이고 이게 일정한 간격이 아니고 좀 소리가 반복돼서 들리기 시작하신 거죠. 그 간격은 아무 때나인데 그 소리는 이제 계속 들려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한 번 신경 쓰이기 시작하시니까 괜시리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런 상상, 조금 무서운 상상이 한번 뇌리에 스치고 지나가니까 반대쪽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 똘비 동생 옆에 가고 싶어지시는 거죠. 근데 성인 남성 자존심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내적 갈등을 한참 겪으시다가 한 번 더 물소리가 크게 나셨대요. 근데 이때까지 간격으로 왔을 때의 거리 감각이 아니라 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탁 난 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호랑이 이사님이 느끼기에 가까우셨대요. 예. 그래서 동생 옆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너무 티내기 싫다. 무섭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꾀를 내신 게 믹스커피랑 종이컵이랑 이제 따뜻한 물병 챙겨가지고 막간에 커피 한 잔 하자는 구실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돌비 동생한테 가서 갓한 믹스커피를 한 잔 슬쩍 건네면서 아, 오늘 진짜 너무 조용하다. 너무 재미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슬그머니 물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어둠 속에서도 동생 표정이 너무 안 좋더래요. 그리고 소리가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 하고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자기도 느끼기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 가까운 곳에서 텀벙하는 소리가 나는데 어느 정도로 가까웠냐면 텀벙하는 소리가 나고 그게 깊게 빠지는 물체가 있으면 물기둥이 솟아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솟아오르고 나면 이렇게 비 내리듯이 호두두둑 하고 수면에 나머지 물방울까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너무 가까웠대요. 예. 너무 가까운데 그 소리가 들려온 타이밍도 동생이 딱 맞다고 하는 순간이어서 무서운데 낚싯대를 들이운 물에 낚싯대 찌가 전혀 흔들림이 없었대요. 그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물소리가 났으면 사실은 물에 파문이 일어야 되는데 소리는 그렇게 큰데 파문 없이 너무 잠잠하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이제 어깨 쪽지가 떨릴 정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는 이건 못 견디겠다. 이거는 철수해야겠다. 못 견디겠다.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서 뭐 소리도 못 내고 돌비 동생이랑 짠 듯이 낚싯대랑 물품을 챙기시기 시작하셨어요. 장비들이 아무래도 고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죠. 예. 예, 빠른 손길이지만 섬세한 손길로 이제 막 장비들을 접어서 넣으시면서 가방도 챙기고 의자도 접어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주랭랑을 치시려고 이제 곁길 초입까지 가셨는데 통발을 설치해 놓은 게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곁길 다 들어섰는데 아까 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통발도 했거든요. 입질이 안 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거를 가지러 갈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그냥 욕을 하나 뱉으시면서 돌비 동생한테 아니 요 있어라. 내가 금방 갔다 올게 하시면서 통발 챙기러 되돌아가신 거죠. 예. 통발을 이제 막 끈을 당겨가지고 통발을 회수를 하는데 그게 접이식 통발이라서 펼치면 크고 접으면은 우리 호랑이 이사님이 평소에 쓰시던 가방에 딱 맞게 들어가는 사이즈로 접히신데요. 근데 너무 무섭고 손이 떨려서인지 원래라면 작게 접혀서 가방 사이즈에 딱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통발이 좀처럼 안 접히시는 거죠. 통발을 설치해 놓으면 안에 이물질도 좀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안 접히는 거예요. 무섭고 마음대로 안 되고 하니까 막 화도 나고 막 힘으로 쑤서 넣고 지퍼를 올리는데 지퍼는 이제 특수 지퍼라고 굉장히 단단하게 됐는데 네. 가방 천이랑 지퍼를 연결하는 실밥 부분이 터지신 거죠. 이제 힘을 너무 잘못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퍼랑 천이 터져서 통발이 일부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호랑이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달려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깨에 급하게 둘러매니까 호랑이 이사님 머리 위로 한참 통발이 튀어나온 뭐 일종의 좀 삼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쯤 펼쳐진 통발이 튀어나온 요상한 모양새로 뛰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호랑이 이사님은 낚시 시작하실 적에 헤드라이트를 잘 챙겨 넣으신 바람에 주랭랑 치실 때는 착용을 못 하셨고
돌비 동생의 헤드라이트를 의지해서 산길을 빠져나가야 되는 형국이 됐는데 돌비 동생이 앞장서고 호랑이 이사님이 뒤따라서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산길이란 게 빨리 도망가고 싶어도 빨리 움직일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급한 걸음으로 안 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막 헤쳐나가고 있는데 이 돌비 동생의 헤드라이트가 처음에 그냥 눈 깜빡하는 것처럼 꺼졌다 켜졌대요.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잘못됐다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그냥 눈 깜빡하는 정도라서 착각했을 수준으로 꺼졌다 켜졌는데 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간극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깜빡하는 동안에 어둠 속에 갇히고 또 깜빡하면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 돌비 동생이랑 호랑이 이사님의 패닉 상태가 점점 이제 심각해지셨어요. 그때 호랑이 이사님은 왠지 느껴졌대요. 이 산길을 빠져나가는 거를 방해하는 존재, 그런 의지 같은 게 되게 느껴졌대요. 나가지 마. 이 산길을. 너희들은 못 나가. 이런 의지가 굉장히 느껴져서 제발 이 산길 벗어날 때까지만 헤드라이트가 견뎌줬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시면서 이동을 하시는데 결국 돌비 동생 헤드라이트가 꺼지고 안 켜졌어요. 안 켜져서 호랑이 이사님이 멈춰 서는데 이 돌비 동생이 자기를 안 기다려주고 그 어둠 속을 그냥 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불안감이 극에 달아서 뭐라 얘기를 하려는데 호랑이 이사님은 이 뒤로는 기억이 전혀 안 나신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얘기는 돌비 동생의 시점이에요. 우와, 예. 어떻게 되셨냐면 헤드라이트 이상으로 우리 돌비 동생이 멈춰 섰어요. 근데 다시 빛이 돌아왔을 때까지 그렇게 안 길었대요. 네. 왜냐하면 돌비 동생이 이제 어둠에 갇히니까는 눈이 익숙해지려고 멈춰 서시잖아요. 근데 눈이 미쳐 이런 어둠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빛은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형님을 보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로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뒤따라오던 호랑이 이사님이 진짜 온데간데 없이 하셨대요. 인기척도 없었고 만약에 호랑이 이사님 너무 무서워서 자기를 앞질러 뛰어갔으면 자기를 앞질러 가야 되니까 뭐 부딪히거나 앞질러 간 그런 기척이라도 있었을 텐데 정말로 그냥 사라지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큰 목소리를 외치는 거죠. 형 하면서 아까 뭐 무서워서 소리를 못 내고 이런 거는 이제 차후의 일이고 이제 이 공포가 다른 종류의 공포로 바뀌셨대요. 친한 형이 실족을 해가지고 어디 굴러떨어진 건 아닌지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릿속에 밤낚시를 즐기던 낚시꾼이 실족하여 뭐 사고 이런 막 기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런 상상 119를 불러야 되나? 112를 불러야 되나? 형수님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지?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미친 듯이 이제 형을 외치면서 산길을 다시 되짚어 가셨대요. 다시 자기가 왔던 길을 돌아가는데 정말로 큰 목소리로 형을 부르는데 형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굴르면서 머리라도 부딪혔나? 기절을 했나? 걱정이 너무 되는데 오신 길을 거의 다시 다 돌아가셨대요. 거의 네.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갔는데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우는 소리가 그냥 좀 진짜 어떤 표현이 안 되는 굉장히 이상한 우는 소리라서 동생 입장에서는 너무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 반이랑 이게 형님이 너무 아프셔서 앓는 소리를 내는 우는 소리일지도 모르니까 이 형님을 황금 시간 안에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떤 구조의 시간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이제 교차해서 네. 용기를 짜내가지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더니 헤드라이트 밑으로
이사님 옷 같은 게 보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형님이 입었던 옷이다 싶어서 급하게 가보니까 호랑이 이사님이 나무 아래에 뭔가 똑바로 선 것도 아니고 구부정한 것도 아닌 이상한 자세로 엉엉 울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엉엉 울고 계신 얼굴이 자녀가 있는 성인 남성이 우는 얼굴이 아니더래요. 너무 울분에 차고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해서 막 억울하고 눈물도 막 몇 줄기로 흐르고 계셨대요. 눈물이 목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몇 줄기로 울고 계시니까 그 광경에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형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어깨를 흔들고 뺨도 쳐보고 이름도 불러보고 하는데 전혀 돌비 동생을 인식을 못 하시더래요. 예. 그리고 앞으로 가려고 팔을 버둥버둥 하시는데 그 자세가 왜 그렇게 이상한지 봤더니 그 가방 위로 한참 튀어나와 있던 통발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굵은 나무에 높지 않은 곁가지가 나왔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굵어서 그 Y자 그렇게 된 부분에 걸리신 거죠. 그 통발이. 그래서 꽉 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못 나가시고 버둥거리고 계시는 형상이었는데 묘사를 하자면 좀비가 앞에 인간 먹잇감을 쫓아가려는데 뭐에 걸려서 못 가게 된 느낌 있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붙잡혀서 못 가는 느낌인데 그게 힘이 있진 않고 굉장히 허우적거리는 느낌으로 못 가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몸짓은 힘이 없는데 눈은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걸로 울고 계시고 눈물은 목줄기를 따라 흐르고 엉엉 울고 계시니까 이 돌비 동생이 자기가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형님을, 이 정신을 못 차린 형님을 자기가 들쳐매고 가기에는 도저히 자기가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위치를 뭐라고 사람을 불러야 되나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동생이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버둥거리는 형님, 이 향한 바로 앞에 덤불이 좀 있었는데 그 바로 앞이 낭떠러지였대요. 그 낭떠러지였 걸 발견하신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아쉬운 게 그 낭떠러지 밑에 그 저수지 물이 있었는지까지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 얘기는 사실은 듣지 못했거든요. 낭떠러지에 떨어졌으면 분명히 크게 다치실 높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만약에 그 밑에 저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오싹함을 느끼면서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호랑이 이사님이 계속 들었던 그 소리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물에 빠지는 소리. 그걸 부르는 존재가 있고 이렇게 희생당한 분들의 소리인 거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하면서 그때 들었었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었는데 제가 이게 2015년도의 일이다 보니까는 이 얘기까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듣지를 못했고 이 일을 겪으신 이후로 호랑이 이사님뿐만 아니라 돌비 동생은 다시는 밤낚시를 안 가신대요. 와. 안 가시고 호랑이 이사님은 사실은 헤드라이트가 꺼진 뒤에 일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솔직히 말해서 그 돌비 동생이 자기가 그렇게 엉엉 울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울었을 리가 없다고는 말씀을 하셨으나 동생이 재미로 그런 말을 하는 동생은 아니라고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얘기가 제가 뇌리에 많이 남아있어서 이번에 돌비님께 이 제보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야, 그리고 네. 일단은 네. 더 중요한 거는 오소리님이 네. 이야기를 너무 깔끔하게 상상이 너무 잘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집중해서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준비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네. 써놓으신 거 이렇게 넘기는 소리까지 다 들리거든요, 사실. 네, 제가 와. 너무 떨려가지고요. 근데 진짜 네. 잘하셨고
저희 네. 또 시청자분들도 너무 깔끔하게 잘 네.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좀 신빙성이 훨씬 더 네. 있는 게 뭐냐면 물귀신 소리가 그렇게 풍덩풍덩 소리로 들린다고 시들문서도 몇 번 나왔어요. 그게 그냥 물고기가 튀어올라서 풍덩 소리랑 엄연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운데. 네, 그러니까 대부분 낚시를 좀 즐기고 하시는 분들은 물고기 튀어오르는 소리 정도는 다 구분을 한대요. 네. 근데 이게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무거운 그런 느낌의 뭔가가 풍덩 빠지는 느낌? 첨벙첨벙 막 이런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야, 이거는 그 통발 때문에 또 살았네. 네, 그러니까. 와. 네. 그 부분이 저도 정말 도왔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마지막에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접이식 통발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 가지고 네네. 저는 진짜 이 얘기 들으면서 무서웠던 게 사실은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낚싯대 찌가 전혀 안 움직였다는 게 맞아. 너무 무서워요, 이 맞아. 얘기를 들을 때. 그래서 저도 진짜 이 부분에서 엄청 소름 돋아하면서 제가 그 이사님께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니,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원래. 파문이 일어야 정상인데 그러니까요. 조용했다니. 야, 이거 진짜 네. 무섭게 들으셨겠다. 왜냐면 그때 네. 당사자한테 들으신 거잖아요. 네. 와, 그때 진짜 어땠는지 막 이렇게 더 설명하셨을 텐데 정말 무서우셨겠다. 네. 그리고 또 호랑이 이사님이 그 특유의 경상도 아저씨의 말투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야, 굉장히 쫀득하게 잘 들었어요. 이야. 자, 일단은 오늘 정말 끝까지 이야기 너무나 잘 해주셔서 제가 진짜 감사드리고, 오소리님이 이야기를 깔끔하게 너무나 잘 전달을 해주셔서 호랑이 이사님의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에 또 네.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또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늦은 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